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오랜만인 나이 먹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딸아이 한 명과 함께 나름의 소박하고 단란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간간히 무료한 저녁 시간 설거지를 하며 이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처신해야겠구나, 저런 상황에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나름의 조언들을 체득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제게는 참 유익한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걸 사이다 사연이라고 한다죠. 저는 최근 이 일을 겪고 2리터 사이다를 훅 마신 것처럼 통쾌하고 무척 든든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시작해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제 어린 시절, 남편, 그리고 시댁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1남 2녀의 집안에서 장녀로 자랐고요. 한국의 장녀답게 바쁘신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꽤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각자의 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자그마한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답니다. 두 분이 같이 벌었지만 워낙에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만 만만치 않다 보니 두 분은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린 제게도 그것이 보였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동생들을 제 자식처럼 더 살뜰히 돌보고 애틋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저는 이때 참 여러모로 속상했답니다. 다름 아닌 부모님 때문에요. 장렬한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에게 꽤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결코 알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당신들의 삶이 무척이나 바쁘셨기에 여력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고생했다, 수고했다와 같은 말들이 어린 시절 내내 부재했어요. 저는 속상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죠. 인생 선배님들도 아마 이런 기분 아실런지요. 저에 비하면야 훨씬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지내오셨겠지만 어쩌면 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거기에 대가처럼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고통, 이런 것들이요. 다만 제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찍부터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었답니다. 동생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곤 했지만 둥지를 떠나 저만의 새로운 과정을 갖거나 그도 아니면 그저 어딘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삶, 그런 삶을 동경하곤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니 악재가 겹쳐오더라고요. 가정이니 여행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악재요. 바로 저희 집이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한분에게 사기를 당해 그야말로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었죠.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나 아버지는 그 일로 내내 술을 드시며 친한 형님이란 분을 원망했고 어머니 역시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나는 정말 몰라요. 모르겠다고요. 우리 친정에는 말 못해요. 우리 친정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애들도 어린데. 어머니 쪽 친정, 제게 외가였던 곳은 당시 아버지 쪽에 비하면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거리가 있었는지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일도 드물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진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지만 누가 쉽게 그리 돈을 빌려주겠나요.
결국 저희는 지하방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은 다들 형편이 가난한 시절이었다지만 저희 집만큼 가난한 집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 저희 남매의 옷차림에서 바로 티가 났죠. 저와 동생들이 골목길을 걸어다니면 어디선가 거지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돌멩이를 어디선가 주워 집어던지곤 쏜살같이 사라졌죠. 나쁜 것들, 거기서! 잠깐만 진우야, 진정해. 쟤들 그냥 철 모르는 어린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치만 누나, 나도 너무 속상해. 난 너무 힘들다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알아. 누나,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똑같이 돌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걔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라고.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급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늘 아이들이 배고프고 사정 좋은 아이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도시락을 싸왔죠. 간혹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야 감자볶음, 김, 햄 이런 것도 골고루 싸왔지만 저희 마을은 대부분 가난했던지라 그저 밥에 김치, 고추장, 간혹 멸치볶음을 싸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교실이 난리가 나곤 했죠. 그 멸치볶음 하나를 먹겠다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난로에 놓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뒤적여가며 타지 않게 해주셨었는데요. 따끈따끈한 것이 기가 막혔답니다. 모두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점심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정말 오늘 내일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었던지라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간혹 싸가는 도시락도 밥과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얻은 김치 아주 조금 정도였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저의 처지를 아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가에 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어느 날 좋은 친구들이 제게 도시락 뚜껑에 조금씩 자기 몫을 덜어주더라고요. 재수가 먹어. 너 매일 수도가에서 물로 배 채우는 거 봤어. 아, 고마워. 부끄러웠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받았습니다. 김치뿐인 반찬이었지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허겁지겁 친구가 챙겨준 반찬을 먹으며 그렇게 배를 달랬는데 그나마 조금 여유로웠던 집안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동생들 생각도 나고 먹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답니다. 그 시간에도 집에서 못 먹어 배고플 동생들이 목구멍에 돌덩이처럼 걸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밥을 얻어먹고 다니자 어느 날 그런 저를 안 이쁘게 보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못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이 못된 아이들이요. 그 여자애들 무리 중 가장 무서웠던 아이가 미자란 아이였는데요. 미자라는 애는 부잣집 딸로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얼굴도 하얗고 눈웃음도 잘 쳤는데 외모가 이쁘장하니 모든 아이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 같은 아이였죠. 근데 어느 날 미자가 제가 허겁지겁 친구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는 걸 보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거지 새끼가 아주 물을 다 흐려놓네. 저에게 한 말인지 몰라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으니 미자는 갑자기 발로 제가 앉아있는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놀라 저희 쪽을 바라보았죠. 수치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미자는 넘어진 저를 보고 수돗물이나 처마시지 왜 남의 밥은 얻어먹어? 라고 말하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당한 위협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히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가 왜 도대체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고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애 생각에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 그 애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누군가 귀띔을 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공교롭게도 제 성적 때문이었죠.
제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경쟁 상대로 삼고 미워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거든요. 제 생각엔 미자에겐 그저 괴롭힐 대상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대상으로 멍청하고 순해 보이는 제가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턴 비굴하게도 미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구들의 밥도 얻어먹지 않았고 수돗물로 배를 때우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가 진절머리 나게 두려웠습니다. 그 애에겐 항상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무리들 전부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었고 어느 정도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애들에게 끌려나가 병원 신세를 졌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어요. 담뱃불에 지져졌다거나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저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최대한 숨을 죽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특히 미자의 눈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배고픔은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처음엔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그 다음부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안쓰러웠는지 건네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몰래 눈에 띄지 않게 밥을 먹고는 했죠. 그것도 너무 빠르게 먹어 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 모습이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자신의 도시락이 없어졌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들 자신의 도시락을 펼쳐 먹고 있는데 미자가 선생님에게까지 가서 말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미자 부모님의 촌재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없었죠. 지금은 아마 촌지 같은 게 전달되면 학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죠. 허나 제 시절엔 촌지가 꼭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선생님은 당장 아이들에게 밥 먹기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들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고요. 정말 없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마. 미자 도시락 누가 가져갔어?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하라고! 선생님의 말은 점점 커져갔고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제 쪽으로 오더니 볼이 뜨거워지는 거였습니다. 얇디 얇은 손으로 제 뺨을 친 것이었죠. 야, 너 왜 솔직하게 말 안 하냐? 너라고 왜 말 안 해? 선생님, 얘가 제 도시락 훔쳐간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미자, 네가 들었다고? 어디서? 저번에 얘가 친구들이랑 복도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미자 거 도시락 맛있어 보인다고, 먹고 싶다고요. 훔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겠나요? 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선생님은 당장 저를 호출하셨고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엔 체벌도 있었던지라 호되게 엉덩이 매질을 당하고 다신 도시락을 안 훔치겠다는 반성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잔뜩 부풀어 오른 뺨을 안고서는 감성문을 쓰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쓰고 있어야 하는지, 훔칠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땐 자존심 때문에 꾹 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만 눈물이 터지더군요. 엉엉 울고 있으니 동생들도 무슨 일이냐고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들은 제가 울자 덩달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도 서럽게 눈물을 계속 흘렸고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당황한 부모님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날 학교로 가시었죠. 나름 부모님도 고민 끝에 하신 결정이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에 가 항의를 하니 온갖 치장을 한 미자의 부모님이 뒤이어 오셨고 그럼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겠느냐고 한층 더 난리를 떨더군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면서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애를 탓해야지 왜 착한 자기 딸을 탓하면서 선생님들을 몰아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천지를 잔뜩 줘서 이미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던 미자 어머니 말은 거의 권력의 끝봉우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학교의 법이나 다름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저희 부모님을 외려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면서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부탁드린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엄마의 초라했던 목소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재수가, 엄마는 우리 큰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아. 잘 아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가 오랜만에 시장 가서 생선 사왔으니까 먹어봐. 응? 엄마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미자 부모님의 말에 기가 죽어 딸이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 못했을까 의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애석하게도 엄마는 미자 엄마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 일로 저도 저희 집도 한동안 어둠에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해도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렸던 집이었는데 이젠 웃음마저 먹구름 뒤로 사라진 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 도시락 도둑이 물 마시네? 많이 배고팠나 봐? 그래, 너는 물이나 실컷 마셔. 남의 도시락에 손대지 말고. 도시락 도둑, 그게 이제부터 네 별명이야. 이렇게 덧붙이면서요. 나는 안 훔쳤어. 남의 거 탐내지 않아.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못 배웠니? 아님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야? 가정교육이라는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어 그의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야 성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랬다간 저희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순종하기를, 굴복하기를요. 그날부터 학교의 학생들은 은연중에 저를 도시락 도둑이라고 불렀고 저에게 도시락을 빼앗길까 자신의 도시락을 꽁꽁 숨기곤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저에게 깊이 상처를 남기었고 매일을 악몽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성적은 떨어졌고 저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땅만 보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풀리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머나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동생들도 저도 그때부턴 한시름 마음을 놓았답니다. 가장 안도가 되었던 사실은 미자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머니 역시 미자 엄마의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가,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겐 목표가 생겼어요. 꼭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해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집안을 일으키자는 목표요.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눈치도 빨라 뭐든 척척 잘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뜨거운 가난을 겪어봤던지라 어디서든 집안을 일으켜낼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그저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고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목표대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꼭 언제든 이 은혜를 갚고자 다짐했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에 한 차례 비극이 더 불어닥치며 저는 또 다시 좌절의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막둥이 막내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거였어요. 막내 동생은 당시 17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였고 저는 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울면 함께 울고 절 괴롭힌 미자를 미워해서 그 집에 몰래 돌덩이까지 던지고 온 동생이었는걸요. 그런 착한 동생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저는 그 상실감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 친구들이 달려와 다들 벌건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들을 위로할 힘도 없이 저 역시 같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니? 조금 있다 가지. 누나랑 조금만 있다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속엔 동생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소박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옷도 사주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듬뿍 먹여주고 싶었고 나중엔 결혼 자금도 좋은 집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가난 속에 허덕였던 우리 막내 동생. 배를 너무 많이 골아 삐쩍 말라 늘 옷이 커 보였던 막내 동생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고 또 울며 막내 동생을 보내야 했답니다. 막내 동생을 잃고 나서 저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은 정신을 조금씩 놓아가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막내 이름을 부르시었고 어느 날은 정신에 문제가 생기신 건지 막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기도 했고요. 재수가 우리 제이 어디 있어? 아까부터 얘가 나를 부르는데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다. 엄마에게 자식이 먼저 부모를 앞서갔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은 괴로웠습니다만 당신은 정신과나 이런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그저 가족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났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가장 사람의 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기대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남편은 퇴사 직전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혹시 일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못했었는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만나주세요. 여기로 나와주세요. 남자가 말한 주소는 저희 집과 그닥 동떨어지지 않은 어느 국수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남편을 만났고 만남은 어느새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친정부모님은 조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만나면서 알아갔지만 남편은 농촌에서 자라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일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었어요. 거기다 남편과는 14살 차이 나는 어린 도련님까지 있었죠. 저는 이미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도 하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는데 당황스러웠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제 출신이나 배경은 떳떳지 못하지만 성실함이나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제 가족 하나는 반드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이때 비장한 각오를 던진 말은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도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를 계속 다니며 일단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도련님이 계속해서 저와 남편이 있는 도시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도련님은 농촌에서 평생 나고 자랐지만 이곳이 싫다고 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요? 형수님, 나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밥도 덜 먹을 테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휴, 우리 며느라가 당황스럽게 시리. 그만해라. 당황한 시부모님이 다급히 말리셨지만 도련님은 계속해서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에 있어선 객천의 용은커녕 아무것도 못 될 거예요. 나는 형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더욱 도시로 가서 뭐라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농사체질도 아니니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못할 거라고요. 도련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당장 여기로 오는 게 정말 감당이 되겠어요? 친구들하고도 떨어지시는 거고 도시는 낯선 생활이니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본 거 맞아요? 내심 저는 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련님의 멋진 포부가 담긴 말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도련님의 저런 포부가 어떤 면에선 저와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고, 가난한 집을 지긋지긋해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였죠. 그러자 너무나 자신만만한 당당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 형수님, 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걷어만 주신다면 어떻게든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을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고 갚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제발 같이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 야, 임마, 네가 도대체 여기 학교 다녀서 뭘 한다는 거야. 형은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속 썩이지 말고 거기 있어. 형은 너까지 못 데리고 있어. 네 형수도 불편할 거고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실없는 소린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무자르듯 그렇게 딱 대화를 종결시켜버리자 도련님은 저를 애달프게 바라보았죠. 제 쪽이 공략하기는 훨씬 쉽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마음이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동적으로 그만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울행을 원한다면 못 들어드릴 것도 없어요. 물론 저희에게 아이도 생길 거고 하겠지만 도련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도련님, 저희 아이가 생긴다면 도련님께 많이 신경을 못 써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죠. 네, 그럼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경 하나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명인간으로 대하세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안 돼. 이 어린 녀석이랑 어떻게 같이 산다고. 도련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얼굴로 펄쩍펄쩍 뛰었고 남편은 그날 말도 안 된다며 제게 왜 상의도 없이 허락하냐고 길길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몸도 오랜 농사일로 불편해지셨고 나이도 있으시니 도련님 공부시키시기엔 여기가 괜찮을 거라고 강경히 말했답니다. 제 막내 동생을 많이 닮은 도련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마치 막내 동생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막내 동생보다는 장난기가 많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반달로 접히는 눈매가 정말이지 비슷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을 돌보듯 도련님의 공부도 봐주고 밥도 정성스레 차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라 저는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고 딸아이 하나와 도련님을 돌봐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후회가 없었답니다. 외벌이인 남편이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덩달아 힘들어지기야 했지만 도련님을 거둔 것을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참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유독 이뻐하셨습니다. 어쩌다 시댁에 내려가도 농사일을 돕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귀한 집 아가씨처럼 대해주셨죠. 본인이 직접 딴 과일들이며 쌀도 늘 풍족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시면서요.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관절이 약하셔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때도 시아버지가 직접 병원까지 행차하셔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 사돈, 어떻게 여기까지... 아유,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와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이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어온 약이에요. 병원 약도 좋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시면 이거 드시며 기운 차리시라고요. 저도 허리 아플 땐 이 약으로 효과를 봤어요.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챙겨주시는 시아버지를 보시곤 저희 친정엄마도 너희 시아버지 다르긴 다르더라. 내가 네 결혼 막았으면 어쩔 뻔했니 하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시아버지 그렇게 엄마의 마음도 돌리신 분이죠.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도 많이 가닿았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도 그렇고 육아하며 도련님 돌보느라 힘들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마음으로 제일 먼저 알아주시며 큰며느리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하고 말씀하시며 제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됐죠. 그런데 10대까지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잘 자라나가던 도련님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학창시절 때의 일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방 아가씨들을 끼고 살기 시작했는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에는 아직 어린 딸이 있는데 도련님은 허구한 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어린 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고 도련님을 세게 혼냈습니다. 도련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딸도 자고 있는 시간이고 저도 남편도 자야 할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보고 술상을 차리라고요? 도련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이씨, 더럽게 짹짹거리네. 알겠어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술을 조금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다고요.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도련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잠에서 깬 남편이 손을 들어 도련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죠. 도련님은 번쩍 정신이 드는지 맞은 뺨을 부여맞고 모라모라 욕설을 하려다가 그게 자기 형인 걸 알고는 어영부영 다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놈의 새끼를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나저나 도련님, 저대로 둬도 될지 모르겠네. 이제 성인인데. 나도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나가게 할까? 근데 나가서 이상한 사고 치고 다닐까봐 그러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성인이면 이제 집에서 나가 살 때도 되었건만 나가지도 않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분란이나 만들어댔죠. 그러니 내보내려 해도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 되었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준다고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론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있던 도련님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제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애원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하니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어쩌긴요, 지워야죠.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라면서요. 여자친구 생각은 어떤데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미래가 걔 때문에 엉끄러지면 안 되는데 난 큰 사람 될 거라고요. 형보다도 더 성공할 거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돈부터 달라고 하며 애를 지워야 한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온 아가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그 아가씨를 만나면서도 여러 아가씨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혼하자고 하길래 믿고 저는 믿고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양다리였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된다면 남편 성격상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대신 도련님에겐 돈을 안 줄 거라며 이 집에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간 키워준 은혜에 언젠가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단단히 열이 받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나가라 마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난 어디서 뭐하고 살라고요? 나 우리 집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똥냄새 나는 시골 구석탱이 싫어했는지 뻔히 알면서. 형수님, 이렇게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도련님 얼마나 지원해주고 맞춰주고 살았는지 모르세요? 도련님 받고 싶어하던 과외도 받게 해드렸고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것들도 웬만하면 다 지원해줬어요. 이젠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그랬고요.
더 이상 패기치지 말고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큰 사고 한번 일으켜볼까요? 웃기네. 내가 애초에 당신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이야. 두고 봐. 내가 잘 돼서 형도 당신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네,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리고 나가. 지금 당장. 저도 감정이 격해 말이 강하게 나가긴 했지만 도련님 하는 말들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좋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지금껏 도련님 한 사람 몫으로 나간 돈이 얼마고 노력이 얼마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섭섭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스스로 애를 지었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고요. 저는 그 길로 도련님과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어요. 명절날 만나도 서로 대면대면 말 한마디 서로 건네지 않았고 나중엔 그게 편해졌습니다. 딸아이도 저에게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도련님을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했다 말아먹었다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왔기에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도련님 어차피 이번에도 말아먹을 거예요. 절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형수가 뭔데 난리예요. 아, 진짜 열받게 하네. 내가 아들이야. 당신은 고작 며느리라고. 그 일을 계기로 사이는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더욱 전입가경으로 치달은 일이 일어났죠. 아, 저는 이때 제 인생은 왜 이토록 이렇게나 꼬였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답니다. 정성껏 길렀다고 생각한 도련님도 저렇게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신이 날 미워하나 라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사건의 발달은 시부모님께서 소식을 전해오신 겁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면서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상쾌된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기색이 보인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도련님이 사랑구실을 못했기에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하나 걱정이 많았던 시부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여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시댁으로 내려가는 날 저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와 마주치고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창시절 가난한 형편의 저를 도시락 도둑으로 몰고 가곤 했던 부잣집 딸, 악질, 악마, 그 어떤 나쁜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미자였습니다. 미자가 저를 보고 웃더군요. 미자? 제가 동서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곧바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겪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죠. 수치스러웠고 떠오르기만 하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뵈러오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긴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라는 게 무시하진 못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서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 남녀가 합심해서 잘 살다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이희와 함께 가정이란 걸 꾸려보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모실게요. 미자는 태연자약하게 조신한 여자처럼 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조금은 못마땅한 얼굴로 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나이가 저와 같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시부모님의 얼굴 기색보다 미자가 제게 했던 행위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짓거리들을 했나요? 악한 거에도 정도가 있는데 전 정말 악한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자가 제 동서로 들어온다니 이건 정말이지 제 인생이 저를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는지 입술이 꽉 깨물어지고 타들어갈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못 잡은 머리채를 지금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단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미자가 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제게 먼저 물어보셨죠. 도련님은 그걸 왜 형수에게 묻냐며 자신은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 반드시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부모님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내 사업 지원해준다고 했고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 그 사람 집안이 엄청 잘 살아. 사진 봐봐. 여기 건물 보이지? 이게 다 이 사람 거야. 이런 집안 배경 가진 여자 잡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미자 부모님은 여전히 잘 사신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말을 듣고 나선 그냥 나중엔 잘 살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놈을 누가 데려가겠어. 나이 든 여자라도 데려간다면야 다행이지 뭐.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려면 제 과거를 밝혀야 했기에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려도 말려지지 못할 결혼 같았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미자가 제 동서로 들어오자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은근슬쩍 말을 놓더라고요.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요. 형님도 불편하시겠다. 그치? 우리 나이도 같고 동창인데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땐 편하게 말 놓기로 하죠. 괜찮지? 제 이름을 부르며 동의도 없이 말을 놓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그에 제가 말을 높이는 건 맞는 것 같으니 그러자고 했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비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 맞다. 근데 형님 경기도에 사신다고 했죠? 언제 한번 우리 신혼집에 놀러와요. 우리 신혼집이 되게 좋거든요. 아마 형님 아주버님은 꿈에서나 봤을 그런 집이라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는 웃기는 애교였습니다.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하자 미자는 약이 오르는지 점점 열받아 하더군요. 혼자 말하고 무시당하니 괜히 무안하고 뻘쭘한지 도련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제 욕이었겠죠. 그때 조용히 감을 깎고 계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가, 둘째 며느리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라.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저 애는 인성에 문제가 많은 애 같구나. 조용히 편을 들어주시는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동서는 그 후로도 재력을 뽐내려거나 도련님과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과시하며 명절 때마다 자랑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해 저와 남편은 모두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동서가 제게 막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기에 대놓고는 혼내시진 않았지만 그런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면 무시하는 것이었죠. 참 감사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죽이 잘 맞아 보였습니다. 척 봐도 이모뻘인 동서가 한마디 지시를 내리거나 요구를 말하면 도련님은 동서를 엄마처럼 여기고 애교를 부리고 성실히 수행했죠. 도련님에게 동서는 돈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십몇 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였죠. 속은 어떨지 몰랐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던 동서는 나이를 들어서도 그 추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동서의 특기 중 하나가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도련님과의 나이 차이를 의식했는지 보톡스며 리프팅이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시술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났나 봐요. 어느 날부터 얼굴이 벌겋게 붓고 진물이 계속 나오더랍니다.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서 기분이 최악이었죠. 그런 동서가 명절날이라고 얼굴에 붕대를 감싸안고 찾아왔는데요. 그 와중에 뾰족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아픈데 왜 굳이 거기까지 왔어? 그래도 와야죠.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형님 혼자 일 다 하시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네가 무슨 말을 하니? 얘 말이 별로 없는 아인데. 시어머니가 끔찍도 않으시자 그 순간 붕대 사이로 미자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명절을 보내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 병원에 대한 욕설들을 섞어가며 신세한탄을 해댔습니다. 듣기 지겨울 정도로요. 시아버지께선 나중에 피곤하셨는지 이만 가서 쉬라며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 가려던 찰나 미자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 구두가 없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여보, 내 구두. 그거 명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글쎄, 구두가 제 발로 걸어갈 리가 있겠니? 잘 살펴봐라. 시아버지가 무심하게 대꾸하시자 미자는 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더니 마루를 뒤집어 엎을 듯 살샅이 살피고 다니더군요. 도련님까지 동원시키면서요. 도련님도 피곤한 눈치였죠. 사실 가족들 모두 그랬어요. 동서란 사람이 일을 돕기는커녕 계속 자기 얼굴 얘기만 하며 온 진을 다 빼놨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구두를 찾던 미자가 제게 시선을 휙 돌리더군요. 너지? 마치 과거의 그 상황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시락 훔친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미자는 가해자였던 그 상황이요. 형님이 훔쳤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그때도 감히 내 도시락 훔쳤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 명품은커녕 브랜드도 하나 못 사입는 형편이시니 구두 하나쯤 탐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과거의 울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울분이 차오르더니 저도 모르게 주절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 시아버지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동서의 뺨을 내리치신 거였죠. 짝 소리가 나며 동서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네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 친정이 어렵다 해서 빌빌거리며 빌 때는 감사하다 고맙다 하기에 믿고 봐줬더니 이제 감히 내가 아끼는 첫째 며느리를 모함해? 너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님, 저는 그게 아니고. 니네 사는 집도 빼라. 거기에도 내 돈 들어갔으니 집 빼고 사무실도 빼라. 너한테 그 구두는 허영인 뿐이니 그것도 버려야겠지. 근데 그건 걱정 마라. 구두는 내가 버렸으니까.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자 그제야 저는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벼르고 있다 직접 구두를 버려주신 거였죠. 나중에 시부모님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시작했던 사업은 천천히 쇠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동서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던 동서의 친정도 망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고요. 동서가 유독 시아버지를 어려워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제게 무릎을 꿇고 참회하라고 명하셨는데 동서는 재빠르게 엎드리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형님한테 이런 물에 범하지 않을 거예요. 형님 비위 제가 다 맞출게요. 죄송합니다. 동서가 저리 말하자 도련님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받았어야 할 사과를 받았죠. 저와 형에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아내 단속도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그런 지 너무 오래됐고요. 동서, 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다신 얼굴은 보지 말자. 동서는 지난 10년 이상 우리를 사사건건 무시했지. 근데 이거 하나 알아도 우리는 그래도 자식 다 건사하면서 실속은 챙기고 살았어. 동서나 동서 친정처럼 망하진 않았지. 욕심 부리다 망했으니 어디 한번 잘 추스리며 살아봐. 거지처럼. 네가 나를 항상 거지로 불렀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해줬더니 잘못했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동서 부부가 사라지고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놨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선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 또한 진즉 말하지 그랬냐며 미련하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런 그들의 위로가 제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진 저를 생각해서라도 동서 부부를 이대로 내칠 것이며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 동서는 완전히 망해서 반지 합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꽤 괜찮은 결말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어서 자주 찾아보게 된 젊은 청년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한 번쯤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혹시 제 사연이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의 이야기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작은형과는 각각 18살, 16살씩 차이가 나요. 제가 엄청난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큰형은 대학 다니다가 성적 개판이었는지 다시 공부한다면서 학교 자퇴하고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하고 집에서 손만 벌려가며 그렇게 서울에서 놀았습니다.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겸하면 공부에 집중 못한다고 찡찡거리니까 집에서는 장남의 말을 들어주신 것이었죠. 그걸 본 작은 형도 혹했는지 자기도 공부한답시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딩가딩가 놀기만 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아예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식 둘에 대한 원망은 나중에 막내인 저에 대한 기대로 번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자식 새끼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아무리 쓸모없는 놈들이라도 어떻게 인연을 끊냐며 적금까지 깨가며 돈을 보내주셨던 게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랬었다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믿음은 깨어졌죠.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오셔서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다고 집안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신 적도 많았죠. 야, 너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너만이라도 잘 돼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 다 죽는 거야. 그 어렸던 제가 대체 뭘 안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게 제가 더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역시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속상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 제 기억에서 증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께 어머니의 존재를 묻곤 하였죠. 너 4살 때 네 엄마는 하늘 날아갔다. 영영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못 봐. 찾지 마.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피곤한 얼굴로 그런 대답을 해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냥저냥 운영이 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집에서 돈 나올 구석이 사라지자 큰형과 작은형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다고요. 그 말인즉 자기들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싫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매우 궁핍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어요. 집안이 이 모양이니까 학창시절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독서실에서 밤 12시까지 더 공부하고
1시간 정도를 집 주위 공원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깊이 잠이 드셨을 즈음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께서는 웬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도록 열심히 노력해. 알았냐? 그러시더니 저보고 대뜸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며 강요하셨죠.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상당하셨는데 그 여자는 누가 봐도 훨씬 더 젊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거슬려 했으며 귀찮아했어요. 그게 다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여자한테 엄마 소리를 안 했다고 제 싸대기를 세게 날리시기도 하였습니다. 반쯤 술에 취하신 채로요. 성인 되자마자 나는 무조건 이 집을 떠나야겠다. 저는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매일을 저희 집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4번은 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어? 아무런 죄도 없는 저를 보면서 그런 타박을 늘어놓으셨어요. 형들에게 잘못 투자한 건 아버지 선택이었으면서 왜 저에게 그러셨던 건지 황당하고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돈 벌러 가라. 알았냐? 나는 너까지 책임질 돈은 없다. 그런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자식 새끼라곤 아주 꼴보기도 싫어. 저는 그렇게 시달리는 와중에 수능을 받고 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집안 사정을 말씀드린 뒤 바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수능 끝났다고 실컷 놀면서 연말연시를 보낼 때 저는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할 줄 아는 건 공부뿐이었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딱 내리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은 6만 원 남짓. 아는 사람도 전무했었고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찜질방에서 자고 하루는 짐 들고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 추위에 밤을 새우고 그랬습니다. 배도 진짜 고팠는데 언제 일이 구해질지 모르니까 돈 아끼려고 식빵 사서 물통에 물 채워서 불려 먹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카페 뒤쪽이 유흥가였는데 끝나자마자 거기서 새벽 4시 마감 때까지 술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는 주급으로 나왔거든요. 그 돈을 받으면 이틀에 한 번씩 찜질방에 가서 잤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깨지더군요. 그땐 여인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술집 사장님께 마감 청소를 다 끝내놓고 잠시 대화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아예 갈 데가 없는데 돈이 없어서 사정이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가게에서 자도 된다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잤습니다. 새벽 4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를 잤죠. 보일러 틀고 씻으면 혼날까봐 주방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찬물로 씻고 카페로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창문도 없었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썼지만 서울 하늘 아래 2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된 바로 그 다음날 혹시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을까봐 서울 올라오고 나서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선생님, 혹시 저희 아버지가 제 소식 안 물어보시던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머뭇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전혀 찾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지 않았고 합격한 대학교 근처에서 새로 일자리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입학 이후부터는 돈이 들어갈 때가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학기 도중에 고시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고시원 비용이 부족했거든요. 다시 오갈 곳 없는 놈이 된 것이죠. 공부할 책들 들어가 있는 큰 책가방 하나랑 세면도구랑 장비랑 내 옷 몇 벌 없는 거 넣은 가방, 이걸 2개 들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딱한 사정을 아신 어떤 교수님께서 학교 바로 앞 본인의 원룸에 짐을 내버려 두고 같이 생활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세 아무것도 안 내도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그걸로 나중에 국밥이나 한 그릇 사줘라. 정말 고마우신 분이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난 왜 이런 동정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부터 5만 가지 불만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인생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면 저는 도서관이나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며 휴식도 같이 취했습니다. 밤에는 학교 근처의 호프집에 일을 나가서 마감 때까지 근무를 하였고요.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늘 빨리 출근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주 남긴 거 제가 버리는 척하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남들이 침을 튀겼든 포크로 난잡하게 난도질을 해놨든 저는 그게 맛있었습니다. 생각해보자면 저는 이때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나도 20살 어린 나이였어요. 갓 성인이 되었고 술 먹고 고주망태도 한 번쯤 되고 싶었고 만취해서 오바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용돈이 좀 부족하네. 그냥 아르바이트나 한 개 할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아예 학교도 못 다닐 텐데 쟤들은 용돈벌이로 생각하는구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저를 내팽개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밀려올 때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문질러 닦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힘들고 구질구질하게 살면서도 학창시절부터 항상 스스로에게 되뇌이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20대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는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저런 말을 주문처럼 걸게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누리고 싶었나 봐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벌겠노라 하는 다짐이 생겨났을 테고요. 이를 악물고 그 목표인 20대의 첫 페이지를 열어가던 그때에 저는 대학 동기 친구들로부터 심한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 소도시에 사는 뭣도 모르는 학생이었고 가정 환경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많이 누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머릿속이 백지였던 겁니다. 그런 제가 자기들보다 많이 뒤처진다는 것을 걔네들은 한눈에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없어서 낮이고 밤이고 아르바이트만 해댈 거면 그냥 대학 오지 말고 어디 공장이나 들어가서 빡세게 돈이나 벌지. 그런 판단도 못하나? 그런 판단 내릴 줄 아는 머리가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안 살았겠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병신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
하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왜 있겠냐? 걔는 진짜 볼수록 왜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더라. 솔직히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라는 사실도 쪽팔려, 걔 때문에. 나는 불쌍하긴 하던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꼬라지 보면 안쓰럽지 않냐? 그게 뭐가 불쌍하냐? 걔 눈깔 못 봤냐? 볼 때마다 얼굴에 표정 하나 없는데 눈깔에는 도끼만 가득 차 있잖아. 집안 환경이 구리다던데 진짜 알만하다. 말수도 더럽게 없지 않냐? 난 솔직히 걔 처음엔 벙어리인 줄 알았어. 출석 체크할 때랑 교수님 질문에 대답할 때 말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 저를 주제로 올리고선 그런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 저는 차마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서는 그 앞길을 지나가야만 했지만 차마 그럴 배짱까지는 없었나 봐요. 결국 저는 돌아섰고 지름길을 둔 채 먼 길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어떤 표정으로 제 얘기를 그때 했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순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나 봅니다. 그 다음 수업을 어떤 정신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간신히 그 수업까지 듣고 나온 저는 한적한 건물 뒤편의 벤치로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걔네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나를 보는 시선들이 다 어땠더라? 경멸과 조롱뿐이었잖아. 쥐뿔도 없는 게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의미 없는 발버둥만 치다가 별 소득 없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가정 환경에 대한 깊디 깊은 원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는 애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 어떠한 온전한 환경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을 먹어보고 싶었고 대학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을 가족들에게 떠들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상상에만 그쳐야 하는 일이었죠. 실현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가엽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울음이 막 나왔어요. 속에 쌓여있는 울분을 아무도 없는 구역의 벤치에서 저 혼자 그렇게 토해냈습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듯이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실컷 울었다 싶었을 때쯤 누군가 뒤편에서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란 제가 얼른 뒤를 돌아봤지요. 그랬더니 누가 서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저희 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하구였기 때문입니다. 눈, 코, 입이 빼어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청순하고 수수하면서도 되게 맑은 이미지라서 남자들이라면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 엄청난 인물이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다니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걸음을 옮기더니 벤치 앞으로 와서는 바로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정말 걱정에 찬 표정으로 말이에요. 크나큰 상실감과 허무함으로 울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가 있었고 그랬던 저는 그 순간에 사고를 치고 맙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옆자리에 그 사람을 꽉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냥 살짝 아는 것도 아니고 팔에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을 끌어안아 버렸고 그대로 다시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서 목 놓아 우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굳어버리더니 이내 저를 똑같이 안아주는 겁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제서야 느껴본 것처럼 그 순간에 안락함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나를 안아주셨을까? 분명 그러셨겠지? 그런 생각들로 한참 동안이나 그 사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가 돼서야 그 사람을 놓아주었죠. 하도 울어서 눈이 불어 터져 있었고 콧물도 질질 나온 상태였는데 그 최고로 못난 얼굴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멋대가리 없는 횡설수설을 사과랍시라고 늘어놓은 후에 저는 가방을 챙겨서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볼 용기 따위는 없어서 그 사람의 표정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이틀이 흘렀을 때 함께 듣는 수업에서 그 사람이 먼저 제 옆자리로 다가오더군요. 그걸 안 순간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여기에 자리 없죠? 저 여기 좀 앉을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애초에 저는 모든 수업을 혼자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자리는 제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저는 내내 교수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옆은 절대로 안 돌아봤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보나마나 제 얼굴은 시뻘개져 있을 게 분명했죠. 그런데 그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쉬는 시간에 제가 자습을 하고 있을 때도, 열람실에서 시간을 죽이면서 졸고 있을 때도, 돈을 아끼기 위해 학생식당 옆에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제 눈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 따라다니시는 건가요? 맞아. 내가 너보다 1살 위니까 말 놔도 되지? 너 혹시 내일 시간표가 어떻게 돼? 같이 점심 먹을래? 네? 제가 왜 그쪽하고 점심을 먹어요? 왜? 그러면 안 돼? 너 보고 사란 소리 안 해. 내가 살 거니까 너는 몸만 와. 내일 학생식당에서 같이 점심 먹기다. 그러나 저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학생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다가 그걸 혼자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저랑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다가오더군요. 자기를 왜 바람 맞췄냐면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랑 있으면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게 되실 거예요. 좋지 않은 소문만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무덤덤하게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벽을 세워가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남들이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든 간에 신경 안 쓸 거래요. 그냥 제가 궁금하고 제가 알고 싶어서 다가온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인생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20년 살았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체감으로는 최소 30년 이상은 산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왜 그 사람처럼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해오는 것인지 저한테서는 아무것도 뜯어갈 게 없었는데요. 설렘보다는 의문이 앞섰고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제 앞가림조차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먹을 거 챙겨와서 제 옆에서 먹고 나눠 먹자고 하면서 자꾸 먹을 걸 주고 자기 수업 끝나면 다시 또 와서 제 옆에서 공부하고 지치지도 않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잖아.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서 이럴 리는 없어. 그러니까 동정심이겠지?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좋아서 이렇다고 한들 내가 지금 연애나 할 때야?
그럴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더 해야 돼. 이런 독한 마음가짐으로 저 자신을 달래보았으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란 불가능했나 봅니다. 그런 저를 파악이라도 한 것인지 그 사람은 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귀어달라고요. 눈깔에 도끼만 가득 차 있고 인상도 차갑고 아무도 저랑 안 친해지고 싶어하는 저 같은 사람이 진짜로 좋아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런 멍청한 질문을 해버렸을 때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때 진짜 누가 제 머리통을 망치로 내려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고 심장은 두근거렸죠. 떨림을 숨길 수 없었던 저는 제 인생의 첫 연애를 그 사람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자기 나이 또래의 여자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죠. 성격이 대체로 차분했고 찡찡대는 것도 없었고 사치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술자리를 싫어했고 남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번호 한 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다부졌죠. 그 사람 역시도 내면에 깊은 결핍과 상처가 있기에 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잦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가정이 큰 고통을 받았었대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간 술만 마시면 엄마랑 나를 그렇게 때려댔어. 복날을 개처럼 두드려 맞는다는 표현은 그럴 때 쓰면 딱 맞는 표현이었을 거야.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쳐서 엄마랑 나는 결국 집을 떠나 도망을 쳤어야만 했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 나중에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편모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은 살아왔대요. 가난에 쪼들려 살아도 부친이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는 갑작스레 병환을 앓게 되셨고 손쓸 도리도 없이 돌아가셨대요. 중학생이었던 그 사람은 친척 집에 얹혀 살았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부러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속 혼자였대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부정한 짓으론 돈을 벌고 싶지가 않아서 형편이 쪼들려도 늘 이를 악물고 살았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여서 우습고 비참할 때가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너를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너를 알게 되니까 많은 반성이 들더라.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줄로만 알고 살았거든. 그런데 너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죽어랍시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나랑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알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뿌리치는 데는 아무런 망설임도 따라붙지 않았지만 힘이 들 때면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우울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에게 늘 시선이 갔었대요. 제가 엉엉 울었을 때 저를 달래주러 온 것도 그저 100%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이전부터 저를 알고 지켜봐왔으니까요. 마치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라고 느껴서인지 사귀자마자 많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눠본 끝에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던 자취방에 제가 들어가 지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뜬금없이 강한 포옹을 했던 저희였는데요. 정말 꽉 안으면 그 사람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사람한테 안겨 있으면 세상이 포근했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그 사람 품에 있으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질이 안 좋은 나쁜 업무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데 급급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끝끝내 떨치고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이상한 쪽으로는 절대 눈을 안 돌렸어요. 저 20살, 그 사람이 21살 때 만난 인연이었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였나요? 하지만 신뢰가 단 조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혹시 감정이 전보다 식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저를 욕한다고 해도 제 옆에 있어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말이죠. 확신이 있었으니 건강한 연애를 되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저에게 참 많은 양보를 했기에 관계의 유지가 가능했다는 점이겠죠. 얼굴도 예쁘게 생긴 20대 초반의 나이에 왜 좋은 곳, 멋진 장소를 안 가보고 싶었겠어요. 남자친구랑 고기도 썰어보고 싶고 커플 옷, 커플링 같은 것들도 해보고 싶었겠죠. 여름이면 물놀이도 가고 다 해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 옆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은 많은 걸 생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만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카페에 찾아온 그 사람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때가 한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더 오래 만날 거잖아. 이렇게 너 일하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너랑 있고 싶다. 아니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종일 말고 아침만 하는 것은 어때? 주말 저녁에는 둘이 좀 같이 있어 보자, 어? 그 사람이 왜 전에 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 인생에서 가장 팔팔하고 건강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저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하도 몸을 혹사시키고 살아서 그랬는지 언제부턴가 귀에서는 원인불명의 이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할 때는 삐 울리는 소리가 뇌를 뒤흔들었어요.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뒤 응급실에서 눈을 뜬 적도 있었죠. 아프면 돈 쓰기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울먹거리면서 제 팔다리만 주물러주는 겁니다. 코피도 자주 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코피를 질질 흘려대니까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일을 줄이라고 한 것이었죠.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아직은 안 돼. 지금은 그 어떤 일도 못 그만둬.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그 사람은 내내 의연하게 유지해왔던 표정을 그제서야 무너뜨렸습니다. 우는 그 사람을 보고도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미련하다면 정말 미련했었네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계속 과로를 하면서 지낼 거라면 자기가 안 보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주었어요. 소리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시작되었던 만남은 씁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하루하루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진짜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별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떻게든 버텨지더군요. 인간이란 신기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여전히 하루에 3, 4시간 정도 자면서 남들이 봤을 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일이랑 공부에 몰두했고 당연히 건강은 더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위궤양도 걸리고 이명은 더 심해졌고 피로가 한도 이상으로 쌓여서였는지 폐결핵도 걸려서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하루를 온전하게 안 쉬었네요. 결핵의 후유증 때문인지 아직도 종종 목에 비린내가 나고 가래가 낀 것 같아서 세게 기침하면 조금씩 각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조금이라도 더 자,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라는 소리였는데 저는 서울로 올라오고부터 잠자는 게 진짜 무서웠어요. 여느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자면 저는 밑바닥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늙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늘이 보기에도 간절하고 불쌍하였는지 건강은 계속 안 좋아졌지만 제 능력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공로가 인정되는 일도 생겨났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기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꼬여가면서 저를 괴롭히던 삶이 풀릴 때는 꼭 마법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풀리더군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왔어요. 돈을 꾸준히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연애할 기회도 생겨났는데 제 쪽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선배가 저한테 여자 소개 좀 받아보라고 성화를 부리는 겁니다. 평소엔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절할 도리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날짜가 돼서 자리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소개팅 상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부탁했어. 너랑 다리 좀 놔달라고. 솔직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되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해줬던 과거만 떠올라서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했고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잡아주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서로를 위해서만 살아보자면서요. 그 앞에서 제가 차마 객기로나마 거절의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를 처음 이끌어줬던 그 사람의 손길을 따랐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그 사람의 손길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저희는 다시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걸 두고 저희는 운명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타인을 쉽게 믿지 않았고 남에게 깊은 속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어떻게든 숨기는 사람들이었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숨쉬듯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연인 그 이상의 존재였죠.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하고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감정만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모셔놓은 납골당에서 그 사람하고 둘이 인사를 드리던 순간에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님과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네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던 순간에 저는 저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있었던 서러운 일화들이 제 안에서 전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제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무조건 자기가 제 옆에서 저를 챙겨줘야만 한다고 강하게 나왔죠. 그렇게 옛날 그때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제 집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앞집에 누가 이사를 왔습니다.
입주자가 웬 할머니라서 그게 신기하기에 눈여겨보았던 겁니다. 이 동네는 할머니가 혼자 사실 만한 동네가 아닌데 이쪽은 죄다 젊은 층들이 사는 구역이라서 가족들이 얻어줬다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 사실 생각을 하셨을까? 며느리로 추정되는 분이 자주 들여다봐 주셨고 할머니는 어찌되었든 그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단기 계약이라서 오래 안 살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상하리만치 신기하게 집 앞에서 자꾸만 그 할머니를 마주쳤지만 저는 눈인사만 짧게 건네는 것이 다였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희 집 앞에 이사를 오신 후로 2주가량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샌드위치 분명 2개 세트로 주문을 했는데 왜 1개밖에 없지? 그 사람이 현관 문고리에 걸려있던 배달 음식을 집으로 가져오면서 고개를 갸웃거린 것.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었네요. 바로 그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는 배달 음식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하신 것 말입니다. 주문업체 확인해보면 항상 정상 발송이었습니다. 배달원도 결백하였고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앞집의 할머니였던 것이에요. 도대체 남의 집 음식을 왜 몰래 가져다가 드시는 겁니까? 제가 기어코 앞집에 배를 누르고선 할머니를 향해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어른 공경을 하자는 취지에서 2번은 봐드렸지만 3번째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글쎄다. 시켜먹는 음식들이 다 특이해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랬어. 할머니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약간 태도가 미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며느리로 추정되는 분을 배웠을 때 여쭤봤어요. 배달 음식을 몰래 가져다가 드시는 할머니의 행태와 말씀을 특이하게 하시는 태도를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치매가 조금 진행된 상태라서요. 절대 심각한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으실 단계예요. 아마 배달 음식이 생소해서 탐이 나셨나 봐요. 피해 금액만큼 제가 바로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돈 받자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요.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았으면 됐습니다. 치매를 앓기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따져 묻기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어른이라는 존재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고도 낯설고도 또한 미지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더군요.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치매가 있는 할머니라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양보하면서 지내자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배달을 애용해왔던 사람이라서 배달원들이 습관적으로 저희 집만 오면 벨을 누르지 않고 문고리에 조용히 음식을 걸어놓고 갔어요. 제가 이제는 벨 누르고 직접 전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려도 자꾸 깜빡하고 원래 하시던 대로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할머니가 자꾸 배달 음식을 먼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댁에 들어앉아서 저희 집 동향만 살피시는 건지 배달 오는 그 작은 소리를 바로 들으시곤 재빨리 나와서 저희의 음식을 갈취해 가셨어요. 저희가 건강한 것 좀 먹어보겠답시고 샐러드 도시락 배달을 시켰는데 그것도 야무지게 가져가셨더라고요. 이제는 안 가져가시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아. 음식을 잘 드시는 것 같으니까 건강하신가 봐. 그게 참 다행이네.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해오면 저는 무조건적인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는데 제가 뭔데 나서나 싶었네요. 그래서 할머니의 행태를 묵인하였습니다. 그러기를 3달째였는데요.
추석이 다가와서 저랑 그 사람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봤자 저희 두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만날 가족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미리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왔죠. 벌써 연휴 기간이 다 끝나버린 것에 아쉬워하면서 귀가를 하였을 때 저희 집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세서 외에 우편물이 꽂힌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웬 편지야? 나한테 쓴 거잖아? 그리고 우표가 안 붙여져 있네? 정말? 그렇다는 말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놨다는 얘기잖아. 대체 그거 뭐야? 누가 쓴 거야?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만 쓰여 있었거든요. 최진석 앞, 이렇게 아주 간단히 말입니다. 하지만 안에 든 편지지를 펼쳐본 순간 편지의 첫머리에 진서가 고맙다라고 적힌 것을 본 순간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앞집의 할머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리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서가 고맙다. 이날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의 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두고 온 그 어린 아들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 잠을 이루지 못했었지. 나는 너무 나약했고 또 비겁했기에 너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가 이룬 가정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났었어. 그 무렵에 나는 네 아버지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나날이 받고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광경을 목격하곤 미쳐버렸던 거야. 나만 빠지면 가정이 잘 돌아갈 것만 같은 생각, 그것에 크게 사로잡혔던 어느 날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빠져나왔어. 멀리 멀리 거처를 옮긴 이후로는 다시 집에 가보질 못했지. 네가 성인이 된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봤지만 너는 없었고 네 아버지의 손찌검만 나를 반겨주었어. 내가 죽었다고 너에게 말을 했고 너는 그걸 믿은 채로 엄마라는 존재를 전혀 찾지도 않으면서 컸다는 네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상심해버렸나 봐. 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발길을 돌려버렸단다. 세월이 흘러 네 아버지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고 나는 먼 발치에서 너를 지켜보았어. 늠름하게 커버린 너를 보면서 네 지난 인생이 궁금해졌고 네 옆에 아리따운 아가씨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지.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구나.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또 이렇게 생기는지. 너와 앞집에 살면서 되도록이면 너를 자주 보고 싶었단다. 네가 만난 그분은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셔. 나의 바람을 듣고는 묵묵히 도와주셨지.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나라는 존재를 강렬하게 기억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어느 날 네가 시킨 음식을 몰래 하나를 빼왔단다. 그러고 나니까 네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더구나. 나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말도 해주었지. 그게 기뻐서 그만 내가 자꾸 네가 시킨 배달 음식에 관심을 가졌었나 봐.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못났었지? 이런 사람이니까 너같이 멋진 아들을 두고 떠나버렸었겠지.
나를 원망해도 좋아.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보단 그 어떤 감정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만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받아주겠니? 지금껏 몰래 가져다 먹은 배달음식 값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주련. 같이 있는 아가씨하고는 결혼할 거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앞으로도 멋진 인생 살아가길 바란다. 너에게 직접 나설 용기조차 없는 못난 엄마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석이에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편지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를 반복한 끝에야 오롯이 문장들을 눈 안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려오는 가슴을 치면서 오열할 때 편지의 내용을 알고는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바로 집을 뛰쳐나가서 앞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석 연휴를 즐기고 오는 동안 이미 집은 비워진 상태였죠. 그분이 나의 어머니셨구나.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만약에 진작 만나뵐 수 있었다면 내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바로 알아배웠어야 했는데.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주 옛날 사진 속에만 남아있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현실에 지금까지 계셨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에 주민센터부터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방도를 문의했습니다. 등록 주소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그 사람과 다급하게 찾아가 본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곳을 떠나신 모양이었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앞집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더군요. 제가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이튿날에 번호 하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제가 며느리로 오인했던 그 사회복지사 분이시더군요. 어머니를 꼭 만나 뵙고 싶으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저랑 그 사람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의 의식은 흐려져 있을 대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저희 집 앞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기적이라도 일어나 잠깐씩이나마 괜찮으셨던 것 같다고 사회복지사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막내 아들 진석이요. 늦둥이 진석이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들으셔야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왔다고요. 저는 울며 외치는 동안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의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내 저와 어머니 대 아들로서는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하신 채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허무하기도 하였고 원망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과 선택도 존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왠지 모를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산으로 약 7천만 원가량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금액의 일부를 어머니가 생전에 좋은 추억을 보내셨다는 복지센터와 관련 시설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절친하게 지내셨던 사회복지사분께도 그분이 완강히 거절하시는 걸 이겨내고 얼마간의 돈을 드렸어요. 이제 부부가 된 저희 두 사람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는데 보태기로 하였어요.
그럼으로써 영원히 어머니의 존재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죠.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싶은 원망 섞인 생각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나간 날들보다 저에게는 다가올 날들이 분명 더 멋지리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순간들이 많이 남아있기를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